이번에 어쨌건 시장이 한번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와장창 했다고 보여요. 이번은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게 없어. 다 심리로 움직였고. 사람들이 뭐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 에너지 쪽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에서 울고 다른 데서 딸려고 에너지 말고는 없어요. 반도체 확보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근데 발전소 확보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10년 걸려요. 반도체에서 잃은 돈, 에너지에서 따자. 자, 이번 주 시장 얘기 한번 나눠봐야겠죠? 자, 금융에 진심인 분들은 자, 퇴근하고도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에 같이 보는 이번 주 시장 수다. 자, 박정호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각도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거 짠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상한가를 위하여.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터진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선물 상한가 간 건 처음 봤어요. 낙폭이 좀 과도했죠. 네, 그렇죠. 과도했죠. 좀 이상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ADR이 몰고 온 나비 효과?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뭐냐면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면서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는 있죠. 네네네. 이게 보통 시간이 지나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프리미엄이 예.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해가 됐어 오늘. 그게. 그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네. 거기에 주력 보유 종목이 하이닉스였어요. 한 200억 달러쯤 되는데 레버리지 레벨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썼을 때는 450억 달러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큰 돈이 그 조그만 ADR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 리오폴드가 오픈AI에 몸담고 있었고 이쪽 업계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논문을 보면 병목은 무조건 전력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뭐 이런 데서 난다고 아예 그냥 딱 정해놓고 네. 거기 확신이 너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 몰빵 찍어갖고 수익률이 한 1000%까지 났었잖아요. 네. 그 6월달 이후로 이제 약간 서사가 무너지면서 그 동네가 조금씩 금이 가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포지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얘네가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트레이더셨잖아. 부러워하겠습니다. 왜요? 아 저도 부럽더라. 더 그 많이 수익률은. 벌었을 거예요. 엄청 올랐는데. 한 예. 1000% 넘게 수익이 네. 났다고 하니까 근데 좀 신기했어요. 젊은 20대 아주 어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수익이 났지 했는데 비결은 레버리지였고 네. 그 레버리지 규모가 너무 컸고 그러면 패가 딱 읽힌 거예요. 그게 이제 헤지펀드가 분기마다 자기가 뭐 갖고 있는지가 그 13F 같은 걸로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게 보였잖아. 음. 저거 그냥 찍어 누르면 다 쏟아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죽여서 다 쏟아냈을 때 얻는 이득이 뭘까요? 시장에서? 공매도 치면 공매도 수익 빡 터질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충분히 떨어지면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세게 반등했느냐? 다 털렸으니까 끝났잖아. 아, 더 이상 이제 털 다 사람이 잔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 먹는 거죠. 자신 있게 그런 받아 먹을 수 의미로.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걸 예. 누가 받았냐면 게다가 그거를 그 단타의 최고 세력인 시타델이 받았거든. 네네. 근데 시타델이 그거 협상하면서 받은 건데 네. 그거 받기 전에 뭘 했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시타델이면 그냥 매수 포지션 확 구축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음모론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한국의 알케고스, 네네. 빌황. 비랑 포지션이 어느 날 노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딱 보고 매도 처리를 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자기 돈만 하면 손실 나고 끝나는데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크게 돈 버신 분들이 그게 문제인데 그 비랑도 조 단위의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상당히 큰 레버리지로 네. 그렇게 된 거고 3배면 33%만 누르면 그냥 청산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하우스에서 네네. 저거 눌러가지고 죽여서 이제 올리시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걸 승인합니까? 제가 있었던 하우스는 네. 너무 작아서 이건 한국적인 상황이 하긴. 아니죠. 헤지 펀드들이 하는 거예요. 헤지 펀드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없어봤으니까. 아우 한국 증권사에서는 그런 거 못하죠. 운영 저희는 뭐 야 너희 포지션 어때야? 롱이냐? 전화해서 너희들 롱 잡았지? 우리도 잡는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 뭐 뷰 같은 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채권은 그럴 수 있고. 예, 채권은 뭐 어차피 한두 하우스가 뭐 산다 그래서 금리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어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대표님,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런 모든 풍파가 뭐 지나갔고
가도 됩니까? 지금 시간에 제가 매매 바로 들어가요. 아직 넥장은 열려 있거든요, 대표님. 자, 바로 얘기만 해주세요. 네, 넥장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서질 서사는 다 부서졌잖아요. 저는 결국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또 심리가 너무 과열되니까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와장창했다고 보여요. 이번 거는. 네. 그러니까 이번은 펀더멘털로 움직인 게 없어. 그리고 다 심리로 움직였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한국의 돈의 양이 한계가 있구나. 이번에 왜 이렇게 이렇게 바스락바스러졌냐? 코 묻은 쌈짓돈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돈이? 다 나왔죠. 그렇지 계좌에 있던 보험 돈들이. 해약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전기 예적금도 해약률이 높았고 보험까지 해약해서 들어왔으니 진짜 코 묻은 돈까지 다 들어왔었죠. 처음에 예적금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보험 한 30% 네. 해제해가지고 올 때는 좀 네. 좋았어요. 네. 전쟁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내부 자금이 옮겨갔어요. 코스닥 쫙 밀리면서. 그렇지. 예. 코스닥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사실 반도체 때문이고 거래소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도 아주 그 거적되게 됐거든. 엄청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사러 갔고 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살라고 삼성전자 팔더라고. 거기다 마지막에 단가 낮은 ETF가 나오면서 진짜 주머니 돈까지 다 털어간 거죠. 저희 직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가불 안 되다고. 그래서 왜 그때 주식 산다고 가불이 어떻게 돼 했더니 돈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네. 또 왜 그랬더니 제가 진짜 그 말했습니다. 제 앞자리였는데 네. 따서 갚겠습니다. 따서 야, 그 네가 따서 갚을 거면 내가 하지 너는 왜 빌려줘? 빌려주시면 제가 따서 갚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이거 이제 AI 서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사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대표님 이게 궁금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원래 잘 달리던 그 흐름이 다시 복구가 되겠느냐. 기업가들의 생각과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일단 미국에서부터 작년까지는 한 몸이었어. 기업가들이 그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 미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우리 좋아져요. 한 걸 투자들 그러네. 하고 이제 한 몸으로 갔다가 올해 와서 투자자들은 엄청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게 상승 때의 희열감보다 하락 시의 고통이 몇 배나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전고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점 극복은 당분간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들도 네. 옛날 가격으로 가야 되고 네. 다른 주식들도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하기에 지금 돈이 함몰된 게 너무 많아. 돈을 좀 벌어야 돼. 우리가 돈을 좀 버는 벌어야 돼. GDP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원화채굴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예, 돈이 벌려질 거니까 돈이 좀 더 생기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좀 좋아질 것 같고 아니면 돈의 물꼬를 좀 터야 돼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새롭게 환기하고 확신을 주려면 지금 사실은 반도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28년도 어떻게 될 거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과거 바로 이전 그 삼성전자 고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적 고점 대비 주가 고점이 한 1년 3, 4개월 앞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면 네. 27년 실적 아니고 네. 28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이미 네. 확정된 재료는 다 반영됐을 테니까. 27년은 분명히 좋다고 네. 얘기해요. 오늘 삼성전자도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27년은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공급 부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은 공장 증설이 완공되는 게 28년이거든. 그때부터 물량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물량 나왔을 때도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냐. 그 확신이 좀 필요하죠. 음. 그 확신은 아마 내년도 중반쯤에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 저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네. 말도 안 하루. 되게. 네네. 아니. 반도체 가격이요. 반도체 네네네네. 현물 가격이 아직도 오르고 있죠. 마진이 네. 80%잖아요. 네. 마진 80%는 말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건데 예전처럼 한 40% 정도까지 떨어졌어도 총 이익은 유지할 거냐. 수량을 늘려서. 그렇지. 네네. 수량이 예를 들어 총 매출이익률이 80%가 40%로 바뀌었어. 근데 이익이 똑같아. 그 말인즉슨 양이 2배로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 그거가 되면 전 전고 좀 돌파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걸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8년도에도 여전히 공급이 늘려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라는 거. 우리 계약을 해보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량을 이만큼 늘려주기로 했는데도 가격이 이 정도에서 형성됐다.
뭐 이런 게 되면은 사이클의 진폭이 좁아지는 게 되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거의 독과점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독과점 시장에서는 사실 같은 이익을 Q를 높이기보다는 P를 높여서 받는 게 훨씬 이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증설했어요. 그래서 잔뜩 공장을 막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잡았어요. 주문만 해주세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을 하루 쉬었을 때, 하루 놀았을 때, 야, 입는 손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교섭력이 이제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 쪽에서. 야, 너 공장 크게 지었네? 아, 내가 살지 안 살지 생각해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서 못 공급하면 다른 데서 공급할 데도 없고 중국 거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중국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못 사거든요. 안 예. 되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마이크론하고 캐파 뻔히 다 아는 건데 그러면 그냥 Q는 놔두고 P를 지금처럼 왕창 올려받아서 이익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똑같은 매출을 달성하는 건데 HBM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절반 이상의 포지션을 갖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24년도에 엔비디아 콜도 못 받고 많이 네. 힘들었었는데 네. 이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AMD의 데이터 센터는 전부 다 삼성 HBM을 예, 놓겠다라는 들었죠. 예. 거고 이제 나중에 한 27년에서 28년 그 넘어가는 주민은 하이닉스보다 HBM을 더 많이 한다. 네. 그 이유인즉슨 말씀하신 대로 얘는 반도체가 물량이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그 일반 DDR 가격이 네. 높은 마진이 아니고 옛날처럼 네. 저마진이 돼도 네. 얘는 받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D램의 가격은 내려가고 네. HBM 가격이 가격은 오른다. 올라가는 식으로 돼야 네. 이 구조가 유지가 되지. 네. 그 D램 가격이 지금처럼 80%라 그러면 당연히 사는 나라 쪽에서 지금이야 너네 공장 건설하니까 기다려줄게 하는 거지 계속 마진 80%, 70%를 찍는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너네 왜 안 늘려? 야 너네 이거 그러면은 독과점 아니야? 미국에서 뭐 독과점 하면은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일본이 했었던 미일 반도체 조약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투자자지만 네. 이 반도체 투자자지만 D램 가격은 좀 내려주고 좀 내려가고 비싼 거 HBM 네. 뭐 4든 5든 나중에 뭐 6건 7이건 이런 거에서 가격을 확보하는 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돼야 창신 메모리가 뭐 D램에서 팔아도 넘보질 않지. 지금 사실 창신 메모리 서사가 우리 마지막에 이게 굴러 떨어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HBM을 쓰는 애들 입장에서 창신 메모리 만드는 HBM 쓴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 4년은 도저히 그럼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법으로 허용 안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만큼은 절대 중국에 안 넘겨주기 위해서 그동안 십수년을 노력해왔는데 쇼티지 좀 났다고 창신 메모리의 캐파를 키워주는 발주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차라리 삼성에 90% 마진 준다고 해서 어떻게든 누르는 거지 글로는 안 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번에 어쨌건 시장이 한번 쫙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쪽 이 에너지 쪽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도체에서 울고 다른 데서 딸려고 다른 테마를 찾아보다가 역시 에너지 말고는 없어요. 이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는 1년, 6개월 기다리면 만들어 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많은 돈 줘야 되지만 그런데 에너지가 지금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 반도체 확보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근데 발전소 확보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다 지었는데 전력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아마존, MS, 그다음에 구글 이 세 개 회사가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모든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원전 계약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국가를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는 새로 돈을 오늘 그 친구 때문에 딴다는 얘기 자꾸 하네. 딸 분야를 에너지를 꼽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반도체 구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서방 국가 중에선 우리밖에 남는 데가 없어. 어차피 중국 거는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지금 계속 법안 통과를 통해서 에너지 수급망은 기간 시설망인데 잠재적 적성국에 해당되는 중국의 변압 송배전 시설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거는 원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고 그래서 우리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야 우리가 중국에게 밟혀서 미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영이 나눠지다 보니까 못 쓰게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싸서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성능은 원래 더 좋긴 했거든요. 한국 걸 쓰자. 이런 기조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쟁력은 한국 아니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본물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 제가 거기서 확증을 얻었는데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순수출도 작년 대비 줄었어요. 그다음 민간 소비도 작년 대비 줄었어요. 그런데 정부 투자가 엄청 는 거예요. 정부에 어디다 투자했는지 봤더니 전부 AI에 관련된 인프라망. 여긴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의 많은 호재는 에너지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지금 미국 경제도 되게 안 좋은데 이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AI는요. 미국과 중국이 다음 1000년을 두고 패권을 다투는 경쟁이에요. 여기서 몰빵을 안 해서 AI 패권이 중국에 밀렸다? 아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와 관련된 내년에는 호재성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원전, 특히 SMR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발전소는 사실 그 발전소 짓는 지역 주민만 잘 선택하면 3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송배전이에요. 송배전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 동해 가까운데 원전 지어가지고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에 뭔가 데이터 센터까지 그걸 보내려면 송배전을 쫙 깔아야 되는데 이건 그 중간중간 그 케이블 할 모든 지자체 주민을 다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는 게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 짓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지어주십소예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지을 때 이걸 광역화된 큰 원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는 그렇게 많은 걸 쓰진 않거든요. 전력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답이 SMR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과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블록이에요. 어디든 똑같은 블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기 SMR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 그 블록 들고 와서 바로 올리는 게 SMR 원전의 특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속도에 가장 부합성 있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또 SMR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또 가장 앞서가고 있었던 게 원래 우리나라고. 그래서 반도체에서 잃은 돈 에너지에서 따자. 그런 컨셉으로. 이게 오늘 대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근데 이 에너지나 이 전기는 제가 약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이게 사이클이 좀 길지 않습니까? 반도체보다는. 길죠. 한번 이 뭐 설치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더 사용할 전력이 미국 같은 경우 매년 전년 대비 22%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35년 되기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만 미국 내에서 얼마의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추정하냐면 100기가와트 정도를 데이터 센터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에너지 기구의 발표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지금 전체 쓰고 있는 게 100기가가 좀 안 안 되죠. 돼요. 일로는 그걸로도 모자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쇼티지의 이게 몇 배 이상의 에너지 쇼티지를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에너지는 이게 우리랑 미국이 달라요. 어디 공장 지으려고 하면 무조건 물하고 전력의 쿼터를 확보하려고 그 관청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황당한 소리예요. 물 안 가져오셨어요? 뭐 이런 소리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 가려고 했더니 당분간 답이 없다 하니까 본인들이 원전 직접 짓겠다고 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 이걸 저울질했는데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에너지 더 확보해. 이게 미국과 중국의 기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전 말고도 다른 에너지를 공급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용인에 추가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인에서 가까운 강원도 양구를 찾아갔어요. 죄송한데 양구 국민 여러분 여기 수력 발전 때문에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양구 국민들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양구에서 멀지 않은 용인에
물도 대줘야 되고 전기도 대줘야 돼서 여기 수력 발전 때문에 크게 하나 더 지어야 된다 했더니 양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양구에 댐 더 지어서 양구 지역의 상당 부분을 또 수몰 수장시켜서 그렇게 생성된 전기와 물 가지고 용인 땅값을 올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소리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양구 국민 입장에서 황당하죠. 전면 반대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MS가 처음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요 근래 다 어겼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데이터 센터 가동을 해야 돼 하면서 어겨갔는데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탄소 배출 안 하면서 전력 생산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선택한 건 다 원전이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일부 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답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네. 근데 대표님 요즘에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로봇 태화 타면서 현대차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7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다가 40만 원 아래 내려갔는데 네. 그 로봇 관련 이슈는 좀 언제 좀 불타올 게 있을까요? 제가 내부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내부자도 있습니까? 아유, 제가 교수님이? 야 하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현대차는 준비를 좀 하고는 있으나 네. 이 피지컬 AI 산업에 전후방적으로 아직까지 산업이 잉태되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규제, 산업적으로 이게 밸류체인이 맞물려야 되는 게 많다고 하던데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네. 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네.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 그 피지컬과 시장 상관없이? 전체가 안 좋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AI나 전기는 앞으로 이렇게 전망은 이렇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망이 위인데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량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 판매량 수치를 못 넘는다는 말이 많거든요. 중국도 요즘에 자동차 시장 안 좋으니까 뭐 얼마 전에 폭스바겐도 무슨 뭐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야 자동차 시장 전반이 판매량이 왜 안 좋을까? 제가 이것도 사실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이런 거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차를 안 산대요.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 트렌드랍니다. 전 세계 트렌드. 그 왜 차를 안 사냐?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에 뭐 사실 서울 살면 차 없어도 되는데. 충분하죠. 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큰 이유로 나온 게 얘들이 옛날과 다르게 돈이 없다. 그렇지. 돈이 돈이 없어서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다. 아니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싹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K자 경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청년들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지. AI 대체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어렵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놀랍게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네. 부모님 안 떠나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게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미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넘으면 바로 차 사갖고 난 자유야 하고 떠나갖고 자기 집 사고 바로바로 독립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적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에 완전히 뒤집혀서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딘가 가려면 부모님 차를 얻어 타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차가 잘 안 팔리고 부모님 차 바꾸는 수요가 더 많대요. 요즘에. 5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차를 바꾸는 수요가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돼버렸고 네. 젊은이들이 신차를 안 사고 왜 안 사니 물어보면 돈 없어. 아유 제가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내 집 마련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차를 삽니까? 미국도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네.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자립이 어렵고 네. 자립이 어려운 게 고스란히 이어진 게 자동차. 그러면 현대차 주가 떨어진 건 피지컬 AI에 대한 대서사의 의구심이 아니라 자동차 원래 사업에서의 의구심이다. 아니요, 저는 많이 올라간 건 네.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쫙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받쳐줄 거는 사실 자동차가 탄탄하게 잘 팔리는 모습. 음.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분기는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차량 판매량. 근데 우리나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판매량이.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역전할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오래 기다리던 설마.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자율주행 차인데 그건 아직 이제 우리가 안 보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정말 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뭐를 찾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거나 이런 모습이 하루빨리 보여야 다시 옛날 그 고점 70만 원, 80만 원 고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산업 좀
야 청년들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나마 모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제일 나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렇죠. 제일 네. 낮고 떨어지는 폭도 제일 적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도 잘 줘요. 우리나라 기업치고는. 그럼요. 저는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은 항상 안 들어요. 저평가 오히려 이슈를 예, 예. 언제 재평가를 받냐고요? 언제? 이번에 잠깐 받았잖아. 아 잠깐 받았잖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오랜 기간 주주였거든요. 거의 5년 넘게 저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가서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이거 한번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 됐는데 아직도 주주시잖아요. 아니 그 로봇 서사가 나오길래 좀 자익 실현을 좀 하고 오기 위해서 내 걸 여기서 가져갔구나. 지난 한 주 안 좋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들어올려서 아유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유 뭐 이제 퇴근하시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시죠. 아유. 아우 다리야. 아니 그러면 진짜로 로봇이 의미가 있어요? 공장 안에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확실히 메이드 돼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에서 B2B로 쓰는 것까지는 거의 뭐 꽤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사세요. 다시 사야 될까요? 다시 사야 되는 겁니까? 나는